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연설을 앞두고 예정이 없던 비무장지대를 방문을 추진을 했지만 기상 문제로 취소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순방 중 처음이자 유일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들으신 대로 잠시 뒤에 진행될 텐데요. 최강 아산 정책연구원 부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원장님, DMZ 깜짝 방문 추진은 저희가 오전에 좀 기대감도 했던 시청자분도 계시고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왔는데 결국은 아쉽게도 이게 방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깜짝 방문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리 다 좀 조율됐던 일종의 조율됐던 깜짝 쇼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기상 관계상 헬기가 뜨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취소됐는데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DMZ를 방문했을 경우에 북한을 너무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안보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본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 DMZ로부터 40km밖에 안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현실을 좀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앞으로 좀 이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방문해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좀 더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텐데 성사되지 보는 게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무산되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런 깜짝 행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인으로 성장할 때 어떤 이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제 리얼리티 쇼라든지 이런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그다음에 출판 그를 통해서 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뭐 DMZ 방문할 거냐는 질문이 나왔을 때 뭐 대답은 안 하고 뭐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선 토론회 때도 항상 그랬죠. 뭐 대선에 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냐 그랬을 때도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했는데 그런 비슷한 패턴의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단독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또 먼저 출발을 해서 중간에 기상 악화로 기다렸다고 하는데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아마 이번 정상회담 마지막 행사가 되겠죠. 두 분 간에 이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만약에 같이 있었더라면 좀 더 깊숙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그 본인의 그 한 번 더 평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에이펙에서 혹시 또 기회가 있게 되면 또 아니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바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항상 모자람이 있어야 다음번에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을 남겨둘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좀 어제 행보도 함께 살펴보면요. 어제 평택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다. 좀 약간 경제 문제에 많이 포커싱을 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외교도 이제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봐야죠. 한국민을 상대로 또 한국 정부를 상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국내 정치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 창출, 무역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무역과 일자리 창출에 내가 힘쓴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선에 이기지 않았냐. 마침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제 국내 오디언스용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죠. 정상회담 전에도 바로 시작 전에도 이제 기자들이 있을 때는 이제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은가를 이제 설명을 했죠. 뭐 주식 시장도 강하고 17년 동안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다 지금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로 넘어간 것이죠. 지금 시간이 10시 39분인데 예상대로면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을 합니다. 시정연설 시작을 할 텐데 지금까지 물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단독 확대 정상회담의 과정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국회 연설 이 부분에서 조금은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려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 연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희가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이었죠. 북한 정권을 갖다 괴멸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유엔 같은 곳은 이 평화 얘기를 하는 무대인데 거기서 정권 괴멸 얘기한다는 건 역시 트럼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회 연설이라는 건 이미 다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예. 따라서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이제 DMZ를 방문했더라면 예. 거기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DMZ에서 했어야 될 말을 국회에 와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국민을 그렇게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대북 메시지, 뭐 북한이 제대로 된 선택하기를 바란다라든가 한미동맹을 공고하다. 예. 또한 국회라는 것이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 한국민에 대한 메시지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그 방위 공약 예. 확실히 지켜나가겠다, 공고하다, 위대한 동맹으로 나가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을 우리 공동 대처하겠다. 한국민이 우려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 등의 내용. 그러나 또 본인의 실익을 챙길 겁니다. 우리 봉영식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해외에 있는 그 외국을 상대로 하기보다는 국내 청중, 유권자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예. FTA 문제를 반드시 거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우려했던 사항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이 제일 문제가 됐는데 무난히 넘어갔고요. 예. 국회 연설은 조금 그보다는 좀 걱정이 덜 됐는데 조금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정보다는 오늘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보는 모습이 이제 그랜드 하얏트 호텔 묵고 있는 곳인데 아직 출발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화면에 그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지지를 하는 트럼프를 환영한다는 분들과 함께 동시에 어제 밤새 반대 집회를 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주 큰 노래를 틀어놓고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의 민주주의다. 예.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이제 잘 표현한 것이다. 백악관 앞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상반된 아젠다를 가진 그 시민 단체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는 뭐 다반사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한국이 민주화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쎄요, 그게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바람이고 사실 과거에 예. 2005년에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적에 극렬한 반미 시위를 보고 완전히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가 원한다면 넘겨주고 예. 미군 빼는 걸로 해라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반미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열렸고 이번에는 예. 반미 시위도 있지만 사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지지 세력들의 시위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봉영식 박사가 얘기했듯이 한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 그것도 그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뭐였냐라는 걸 볼 적에 정부가 사실은 뭐 이낙연 국무총리에서부터 김부겸 행정부 장관까지 나와서 국빈 이 방문을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잘 환영을 해주고 자제해주기 바란다. 이게 사실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이 또 하나 차이가 있을 겁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는 한미 관계가 제일 껄끄러웠고 그때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소원해지는 걸 의도적으로 추진했던 정부이고 지금 정부는 한미 동맹을 축으로 이걸 해나가겠다는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염려를 덜 해도 되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식할지 그거는 저희가 되게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인 것 바람대로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구호를 이제 한국어로 외쳤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못 알아들었을 텐데 누가 더 영어로 확실하게 전달을 했나. 그리고 저는 사실 우려하는 것이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할 텐데 이제 최강 부원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정부 입장을 이렇게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확고하다. 사실 이 정상회담이 30분이라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잘 이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혹시 돌출 행동이나 돌출 발언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행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은 이 발언 수위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 연설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갑자기 이제 즉흥적인 연설도 아니고 국회에서 연설한다는 건 대단한 행사거든요. 예. 국빈 방문에서도 25년 만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텍스트는 다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어떤 그런 메시지를 첨가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DMZ에 갔다 왔다면은 그 다녀온 소회를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예. 한미 동맹이 왜 필요하고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스스로 느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그 행사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 원고대로 그 진행이 될 것 같고 저는 그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ABC 여자 기자는 사실 한미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텍사스 총기 사건에 예. 대해서 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언론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연설 내용에도 관심이 가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제 개혁안이라든지 네. 뭐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예, 높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저희 위장 차량이 또 이 앞부분에 앞에 지나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차량에 탔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정문 모습입니다. 이 정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이제 국회로 출발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앞에 시위 모습도 보이고요. 경찰 인력까지 배치된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예상에는 10시 30분쯤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46분이면 조금 늦어졌네요. 예, 지금 태극기와 이 성조기를 함께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 저 내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함께 뭐 전술핵 재배치하라 이런 내용도 지금 적혀 있는 걸 보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원장님이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어로도 써놨거든요. 영어로 지금. 써놨다면 예. 글쎄 이제 한 국민이 환영하고 있구나 일단 예. 나도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 좀 규모로 봤을 때 조금 작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반 트럼프 시위가 예.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뭐 어딜 가더라도 반미 시위는 항상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토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제도 뭐 만찬에서 보지만 굉장히 환대에 감사한다. 정말 예. 그 따뜻함을 느꼈고 아주 그 융숭한 대접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고 할 적에 굉장히 일본에서 받은 것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예. 일본에서 굉장히 그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좀 너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화려하다 할 정도로 갔는데 예. 우리는 좀 소박하면서도 굉장히 이 격식 있게 가지 않았나라는 데서 차별화해서 좀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에서의 이 시간들 2박 3일간의 시간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건 아베는 트럼프의 조수, 전략적 노예.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로 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좀 했던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전혀 뭐 저희가 저자세라고 느낄 그런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각국 정상마다 이제 다른 외국 정상을 환대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 같을 수가 없고 또 그 정치 철학이라든지 개인 성격에 따라서 환대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아베 총리가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동안 그 개인적인 그 화학적 결합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케미스트리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 정상회담 예. 그 후에 기자회견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그 이슈에 대해서 미리 정지 작업을 잘 했고 예.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입장을 잘 밝혔고 또 어려운 문제는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무난하게 의견 교환을 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어떤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화려한 환대보다도 더 효과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국회 본관 앞에 모습 보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는 지금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지나서 한남 오거리 방향으로 지금 일행이 향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네. 보니까 좀 차량들이 다 통제되고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뭐 국빈 행사에 때는 항상 저희가 차량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경호상 문제도 있고 딱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일부 국민들께서 좀 불편함을 겪으시더라도 네. 또 국빈 행사니까 또 우리가 잘 해서 보내야지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불편할 때도 우리가 뭐 견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뭐 우리가 성숙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본과 잠깐 비교해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직 예. 우리가 안심할다는 게 아니지만 아마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나라가 되면 좀 실망했다. 결국 환대해줬더니 가면서 마지막에 던진 것은 자동차 시장 개방하고 예. 무역 적자 줄여라. 결국 이제 트럼프는 역시 미국 국내 오디언스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한다. 그래서 환대 받는 건 환대 받는 거고 예. 실익을 찾는 건 실익을 찾는 거다였고요. 어저께 이제 얘기했던 우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합의한 이후에 나와서 얘기한 건 무기 구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이 사람은 이제 굳히기로 들어간 거죠. 벌써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한국이 구매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러한 성과를 본인은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마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도 한미 FTA가 뭐 마치 재협상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벌써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재협상의 절차가 시작되는 과정이었는데 마치 예.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것 등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이 트럼프 대통령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걸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말을 했는가를 우리 나름대로 곱씹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예, 말씀하시죠. 또 일부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기를 사주고 또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요. 사실 무기를 산다는 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첨단 무기가 굉장히 절실한 입장이고 네. 그 과거에는 미국이 그걸 팔지 않겠다고 했던 예. 것들이거든요. 뭐 글로벌 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미국 내 수출 규제가 강한 품목들이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는 건데 오히려 우리한테 이걸 넘겨주겠다. 나는 또 이거 얘기하는 건 무기를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춤으로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초기에 이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꼭 굳이 그렇게 우리가 뭘 주고 뭘 받았다 이건 네.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크게 염려를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 경제, 특히 한미 FTA 부분과 관련해서는 워낙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제 한미 FTA 관련해서는 그냥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발언해 보면 수위를 많이 낮춰서 부드럽게 한미 FTA를 이야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관계는 FTA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세이프가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언급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아마 실무 차원에서 저희가 줄 것은 주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 미국과 상당히 조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 한 번도 한국을 이렇게 압박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기 구매 얘기도 사실 일본에서도 똑같은 굳히기로 나갔죠. 예.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아베 총리를 옆에다 두고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이 요격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얘기해놓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협상 제고력을 높이는 이런 것이 이제 트럼프식의 이제 외교 협상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본회의장 모습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면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사실 관심이지만 이게 국회 연설이다 보니까 뭐 박수를 몇 번 받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 이제 되고요. 근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연설가는 아닙니다. 자극을 주는 연설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그 연설에 있어서 달인이죠.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좀 자극적인 메시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몇 번 받느냐라기보다는 야유가 안 나오느냐 나오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사실 예. 이제 뭐 각 정당마다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제 그 국빈이 왔기 때문에 좀 환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이 갖고 있는 입장 때문에 또 걱정되는 건 사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또 돌출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굉장히 그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원 입법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전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한미관계가 계속적으로 강화돼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트럼프 정부가 얘기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이게 뭐 한참 제가 어릴 때 왔었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인데 국빈 방문으로 오면 차량 통제를 어디까지 할까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가는 차량은 통제를 하는데 반대편 차선은 통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방금 같은 경우는 통제를 안 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는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는 반대편 차선까지 광화문 다 통제를 하고 근데 오늘 또 국회 가는 거는 반대편은 통제를 또 안 한 모습도 있고 사실 뭐 이건 여담이지만 참 그때 아마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 좀 탄력적인 경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어렸을 적에 국빈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동원되다시피 하고 예. 뭐 저도 그때 보게 되면은 그 길가에 나가서 환영 깃발을 흔들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국민의 편의를 좀 우리가 최대한 고려하면서 예.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고 경호상의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동 경로라는 것도 그 네. 교통량을 좀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고 있는 중인데 이 서울의 한강만큼 예쁜 강이 도심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강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 있을까요? 야, 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여의도에 그 본인 이름을 딴 트럼프 타워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디자인도 이제 그 트럼프가 지은 예. 그 빌딩 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얘기를 해준다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트럼프 일행이 여의도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곧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와서 지금 마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역시 이제 그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대개 보게 되면 이제 그 국회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네. 나와서 영접을 해서 의장실로 이제 모시고 가서 거기서부터 환담을 시작하는데 이제 밖에 직접 나와서 환영을 하고 같이 이제 이동을 해서 환담을 나눌 수 있는 거 한다는 것은 역시 국빈으로서의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행정부, 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이 상대방 국가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대표해서 맞아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을 이제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대통령의 상하 양원 연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을 잘 인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평택 기지를 직접 직접 갔죠. 저희가 뭐 흔히 말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깜짝 방문을 해서 먼저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는 모습 사실 영상을 거의 찍지를 못했습니다. 국내 취재진이 거기를 가지를 못했던 게 아니라 몰라서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근데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또 직접 나와서 맞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정말 많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같이 나오는 사람이 박주선 국회 부의장, 심재권 외통위원장 그리고 김교훈 국회 사무총장이 나오고요.
미국 측에서도 같이 가는 사람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존 켈리 비서실장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거의 국회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 화면 함께 보고 계시고요. 오늘 경찰 인력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고 뭐 펜스도 설치가 됐고 차벽까지 원래 어제 광화문에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하기로 했는데 또 설치가 됐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뭐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돼 있는 차를 다 어제까지 정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국회 내부는 그야말로 클리어한 상태입니다. 아주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국회라는 공간 자체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경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다 예방적인 조치를 좀 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차벽 설치라든가 뭐 사실 막 청와대에서 회담을 한다든가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좀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덜 통제가 덜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국회 같은 것은 열린 공간이 굉장히 여러 방향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경호가 강화된 것이 아닌가, 통제가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곧 국회에 도착해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맞이를 하고 나면은 국회의장 접견실로 또 이동을 해서 차담회를 갖잖아요. 이때 분위기가 어떨지 좀 저로서는 잘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민 그리고 정부의 이런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다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또 중국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장시간 그 환담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표정이 조금은 피곤함이 좀 묻어나는 표정이었거든요. 일본에 갔을 때보단 조금은 피곤해 보였는데 오늘은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아침 새벽부터 3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이펙 베트남 정상회의 참석하고 또 필리핀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2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아시안 순방 중에서는 가장 긴 일정입니다. 그리고 70이 넘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체력이 좋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네. 중국이 걱정이네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니까 지금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의원들은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 취재 기자도 이제 언론사별로 한 명씩 지금 가서 자리를 이미 잡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총 550여 명이 지켜본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그리고 취재 기자 외에도 또 어떤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건가요? 저는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50명 중에 한 명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분들,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사회 단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분들 이 자리를 배석하고 계시죠. 네. 또 환하게 웃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을 보시고 계셨는데요. 지금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네. 국회 전면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린 대로 태극기와 함께 대형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환영의 의미일 것 같고요. 미국 정상으로는 역대 7번째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로는 24년 만에 지금 곧 국회 연설,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 2번 하신 분이 계시던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번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제 그 92년에 왔을 때마다 굉장히 본인이 기분이 좋았죠. 냉전의 이제 승자로서 미국이 됐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뭐 한 번 더 통일에 대한 큰 그런 비전을 얘기하고 미국의 지지를 이제 강력히 피력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에 가서 그 영접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는 거죠. 대개 보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공항에 나가서 영접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공항 가서 직접 영접한 경우 굉장히 이례적인데, 근데 이제 공항에서 영접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미군 부대 기지에 가서 영접한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가 없는 전례가 없는 거고요. 그것은 역시 이제 우리의 그 한국의 기여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었는가. 뭐 107억
불이 들어갔는데 예. 그게 92%를 한국이 부담을 했고 또 그랬더니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지불할 만큼 했다. 또 이제 받아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한 거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역시 이제 그 다음번 그 방위 분담 협상을 위한 하나의 또 사전 포석을 깔아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 클린턴 대통령이 마지막이었으면 그 뒤에 부시 대통령도 있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우리 국회에 찾아와서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양국에서 이제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대 사안이 있으면은 이제 국회에서 연설하겠지만 또 이런 국회 연설이라는 중요한 이런 일종의 카드랄까요? 그런 거를 그 서로 합의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베 총리가 이제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미일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았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회 연설이라는 것, 이번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이라는 것이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추측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만큼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좀 급박했는데 지금은 한반도 정세가 그만큼 급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즉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예.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니까 또 그 대의민주주의 대표적인 입법기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안 좋을 경우에는 또 어슈런스 즉 상대방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방위 공약을 좀 더 확실히 보증하기 위해서 예. 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없거든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4번을 한국을 방문했는데 예. 국빈 방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빈 방문을 안 하게 되면 대개 국회 연설은 없습니다. 이제 국빈 방문에 대개 네 가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국회 연설, 현 중원 방문, 예.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국빈 만찬, 그다음에 하나 더가 예를 들어 예포, 의장대 사열과 예포인데 예포가 21발이냐 19발이냐. 예. 이번에 이제 21발이 된 거죠. 즉 그 19발은 그거보다 아래에 이제 공식 방문일 경우에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의 격을 갖춘 거기 때문에 이제 국회 연설까지 들어갔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측 불허하다 예. 그리고 뭐 전쟁 광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 한국민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입법부에 와서 이런 연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또한 우리도 그러한 것을 좀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우리 측 인사뿐 아니라 지금 미국 측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좀 저로서는 사실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93년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예. 그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어떤 분위기였을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나요? 하지만 이제 그 국회 연설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굵은 예. 굵직한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앞으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과의 이제 안보 공약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 자세한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한미 간의 관계의 이제 주춧돌 중심이 되는 사안에 대한 확약 다시 확인을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가를 강조하는 데 이제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거는 이전 대통령들의 국회 연설이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미국 정치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설을 할지 유엔 총회에서도 사실 그 12분씩 각국 정상이 이야기하기로 돼 있는데 예정을 훌쩍 넘겨서 46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발 변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 좀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국빈 방문이라는 걸 왜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한 번씩 해주면 서로 기분 좋게 이렇게 와서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서로 간에서 이제 그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와가지고 굉장히 빨리 가기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를 다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보게 되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을 짧게 가져갔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사실 뭐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는 굉장히 높았죠. 아마 대통령 최근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몇 가지 행사가 생략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의회 연설 안 해, 국회 연설 안 했다라든가, 그러나 예포는 발사했다라든가 뭐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고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뭐 우리 임기 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보통 관례입니다만 임기 내에 한 번. 근데 그것이 잘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게 성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국회 본회의장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자리에 앉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북핵과 인권 초점에 맞춘다는 이 오늘 연설에 앞서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어제 뭐 북핵은 아니고 이 안보 문제 관련해서 스키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너뛰지 않겠다. 우리는 한국을 건너뛰지 않겠다. 이게 뭐 좀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는 뭐 그런 어떤 불안 이런 걸 좀 불식시켜주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십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한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재확인을 해준 것은 중요하고 북한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순방할 때 한 이야기, 네.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북한이 저지른 인권 유린도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매구미 가족들도 만나고 납치된 일본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그 예. 바쁜 일정 중에서도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이런 그 감정적 공유를 확인했고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또 북한이 이런 납북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태도를 네. 보인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데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납치 문제를 미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던 거, 그거는 아베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이제 외교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대가로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좋은 환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고 또 아베 총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납치 문제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도 확실히 받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서를 확실하게 또 드밀었죠. 우리가 이 지난 이틀 전에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났을 때를 상당히 주목했던 것처럼 지금 일본도 우리를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찬 반찬에 나온 것까지 신경을 쓸 정도로 보도를 할 만큼 어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네. 이용수 할머니가 만찬에 초청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포옹을 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또 그쪽에서는 관방장관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독도새우가 올라왔다는 것 갖고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한일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다라는 것을 아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한국과 일본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좀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 또한 우리 한국으로서도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원칙을 갖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어제 사실 그 만찬장에 위안부 할머니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게 포옹을 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일본으로 봤을 때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뭐 우리가 굳이 일본에서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맞불 작전을 놨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을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보게 되면 이제 평가가 굉장히 그 너무 중상주의적, 그 거래 이런 쪽이고 인권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이번에 왔을 적에 납치자 문제, 뭐 위안부 문제 이 등등을 이제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인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국회 화면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1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많이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많이 10분, 10여 분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모습도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 틸러슨 국무장관도 먼저 들어가서 앉는 모습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환영사가 있은 뒤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유일한 의회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방문이 이제 일본 방문과 중국 방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것은 이제 아베 정부가 그동안 주창해 왔던 안보 다이아몬드,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국을 연결하는 뜻을 같이 하는 민주국가들 간의 이제 안보 협력을 높이자는 것이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이거는 중국 봉쇄망을 건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안보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인도 태평양 지역,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 건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점점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실 한국으로서는 어떤 이제 자율적인 안보 정책의 공간이 좀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또 일본 사이에서. 그래서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이 연설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조할지도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미 차담회가 끝났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네, 그럼요. 국빈이신데. 덕담을 얘기를 했겠죠. 뭐 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대해줘서 고맙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요. 우리가 뭐 기대가 많다. 한미 동맹이 굳건한 동맹이고 이런 좀 더 그 덕담 수준의 얘기로 끝났죠. 어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을 것 같고요.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좀 환영사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메인 이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그 소개하는 정도이지만 그렇다고 소개로서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환영과 그리고 기대 이걸 담는 아주 간단한 일단 일종의 그 개회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크게 긴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두 분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던 게 혹시 의원의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의원의 돌발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괜히 한번 본회의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하는 일이 마음에. 없기를 바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의 성숙한 모습, 의회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좀 정쟁을 내려놓고 함께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힘쓰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각 당들에서 이건 초당적으로 이것을 뭐 우리가 협조할 건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그렇게 뭐 돌발 행동은 없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둬야 여러분께 된다는 안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조금 손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첨언을 하자면 이제 정당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민의를 대표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면은 연설 중간에 방해를 하는 그런 네. 행동은 하지 않고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연설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네. 항의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순례입니다. 원래 11시면 국회 연설이 기존에 예정돼 있던 시간은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 연설문을 조금 손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양해의 말씀을 했고요. 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희도 사실 굉장히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좀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네. 그 마지막에 수정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아침에 DMZ를 갔더라면 거기서 했어야 될 말이었는데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연설에서 담아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긍정적이냐 좀 더 예. 우리한테 깜짝 놀랄 만한 또 돌출 발언이냐 이것이 걱정인데 아마 지금까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돌출 발언은 안 나오지 않을까. 아마 좀 더 우리를 좀 더 안심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와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와서 안보 현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아마 이 국회 연설이 늦어지는 것은 원래 아침에도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도록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일기 때문에 헬리콥터 중간에 내리고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일단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정세균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이제 손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갔을 때 해야 될 말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라는 것 등등을 좀 고민하면서 지금 막판 손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연설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했던 거고 뭔가 정제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전에 손보는 경우가 원래 왕왕 있나요? 예, 있죠. 그거는 뭐 연설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들어있는 거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어떤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겼다라는 걸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저도 과거에 그런 연설문을 좀 써봤는데요. 예. 저희가 올리는 연설문대로 100%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막판에 대통령 어차피 이제 우리가 쓰는 것도 되게 이제 분위기를 보여서 되게 좀 무난하게 가는 연설문을 쓰지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또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면도 고려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연설문이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담이지만 국회 지금 본회의장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내외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입장을 하는군요. 의원들도 지금 함께 퇴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말이 이번 연설에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동맹 협박을 받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또 이 땅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 최 부원장님께서 일단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굉장히 의외의 연설이었다. 예. 뭔가 좀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난한 연설이었고 한국민에 대한 배려, 한국의 분위기를 잘 판단해서 한 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국민이 어떤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어떤 걱정하는지를 갖다 잘 고려해서 한국민을 안심시켜주면서 그다음에 또한 재밌는 거는 북한 체제를 갖다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대화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제가 눈여겨본 것은 굉장히 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이제 도착할 곳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유지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이제 중국에 가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었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반인륜적인 모습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인권과 이걸 존중해야 되는지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하나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그래서 이러한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남북 문제를 보면서 접근했다는 걸 볼 적에 굉장히 특이한, 단순히 이게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가치 수호를 위해서 한국과 같이 있겠다라는 정면을 볼 적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이 평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메시지에 즉 말하자면 궁극적 어떤 통일 한국의 모습이 그려지는가에 대한 것도 암시를 했다라고 볼 적에 굉장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한번 총평 들어볼까요? 그 다음 이제 방문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다분히 이제 반영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그 역사를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시아를 생각할 때는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첫 미중 정상회담 다음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오래전부터 뭐 중국의 영토였다 그러더라. 아니면은 이제 아베 총리한테서 이제 아시아에 관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미 동맹의 역사를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미국의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어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한국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북한을 어떤 이제 악의 세력으로 계속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북미 협상이 일어날 때 이게 이제 대화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제 부시 행정부가 예전에 우리는 악의 세력과 협상하지 않는다. 악의 세력은 파괴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강경 기조가 아무래도 협상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일단 협상이 시작할 때 이제 북한이 그 높은 문턱을 넘어와야 되는데 북한이 그럴 준비가 돼 있는가. 지금 계속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문턱이 높더라도 결국에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거기에서 이제 아까 지적한 대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와 압박에 동참을 해야만이 이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외교적 대화 테이블에 나올 텐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였죠. 네. 번영과 안정을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의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핵 포기를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 공을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국빈 방문으로 와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걸 사실상 처음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북한의 상황도 아주 많은 사례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평가, 한국민들의 평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그 너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뭐 우리라고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패싱 이런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치 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면서 그리고 항상 그 한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방적인 행동 이것도 없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국의 방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것이 우연히 뭐 미국에서는 제가 384로 되겠지만 휴전선이 우연히 거진 게 아니라 우리가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좀 더 끝까지 가서 없어져야 될 선인데 그것을 지금 수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메시지도 역시 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에게 대해서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걸 굉장히 잘 생각해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지금 봉영식 박사 얘기했듯이 사실상 이제 북한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볼 적에 소위 북한식으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독재자, 뭐 로그 스테이트, 깡패 국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했다라는 점에서 볼 적에 앞으로 미북 관계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것은 일종의 뭐 전쟁 선포다라고 이제 뭐 또 주장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적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를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그러한 국면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예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국민에 대한 어떤 본인의 메시지도 분명히 일정 부분 포함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건 지금 과거에 우리 영웅, 이 전쟁에 한반도 전쟁에 참여했던 6.25 영웅에 대한 이야기 외에 경제적인 부분 이런 얘기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은 의아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한미 간에는 이제 무역 역조 현상 이런 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양국이 협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내 국민들, 미국 국민들한테 메시지는 뭐냐면 최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그냥 사업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존중하는 미국 대통령이다. 특히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어필할 수 있는 인권 문제죠. 북한이 얼마나 참혹하고 원비어군 사망 얘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부시 대통령 때의 그런 수사와 비슷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기반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친근감을 좀 느낀 부분이요. 한국 골퍼, 여자 프로 골퍼 이야기도 하고요. 뭐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 또 골퍼들과 본인과의 연관성까지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노력을 뭐,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한국을 잘 알고 한국과 친숙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위기 때 우리가 금을 팔아서 이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고 했던 한국민들의 이런 위기의 대처 능력이라든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한국과 얼마큼 친숙하냐. 사실 뭐 일본에서 프로골퍼랑 같이 골프를 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있지만 이벤트였지만 본인은 이제 그만큼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한국민의 친구로서의 트럼프 이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굉장히 한국의 현재 어떠한 분위기라는 걸 잘 파악하고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오늘 이렇게 국회 연설이 된 것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소위 말해서 일종의 지뢰 제거 작업이 잘 됐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설을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뢰 제거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앞으로 사실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첨단 전략자산 무기 구입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 안보 모든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크게 우리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화답을 좀 해야 될 거는 같은데 그게 무기 구매로 좀 나오는 게 근데 첨단 전략 자산을 미국부터 구매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의 터전을 닦는 데는 아주 요긴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고 두 번째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적조 현상을 해소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사안을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통해서 이루니까 그렇게 한국으로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데도 팔 수가 없다.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너무 기술 이전과 관련된 문제다 한다면 그것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거든요. 이거는 한미 간의 갈등이 아니죠. 한국은 원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것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압박이나 비판을 받을 여지는 생각보다 적을 것입니다. 네. 아마 그런데 지금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 협정 개정 문제가 좀 더 이제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봉용식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기 구매 이것은 아마 이미 우리가 추진했던 거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미국이 안 팔려고 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한국 주도의 한국 연합 방위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볼 적에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그다음에 아까 봉용식 박사 얘기했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첨단 무기와 관련된 기술 이전을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 방위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득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 결코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만들었다 이거는 무기 구매를 함으로써.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좀 더 친숙함, 신뢰감이 또 증진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평가를 들어보면 어찌됐든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무난하게 연설이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두 분 모두 돌발 행동을 또 걱정하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난히 끝났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뭐 과거에 보게 되면 사실 돌발 행동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창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또한 조율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대꾸 없이 끝났고 서로 죽고 밖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얻은 게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이제 향해서 오늘 만나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는데 글쎄 우리나라와의 이런 분위기 연출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 19차 당대회 이후 사실상 황제와 같은 중국의 지도자를 부상을 했는데 황제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국식의 환대라는 것은 뭐냐면 저 먼 나라 손님이 왔으니까 잘 대접해서 주겠다라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도 지금 앞으로 또 에이펙에서도 만나야 되고 또 이스트 에이션 서밋 즉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껄끄러운 회담으로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수준으로서 정상회담이 무난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미중과의 만남을 예상해 주신다면요. 반복이 저도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서로 선이 굵은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 이제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신시대가 왔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국은 이제 2050년까지 명실상부한 신형 대국으로 굴기하고 완성이 되겠지만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 입장 표명이거든요.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중국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껄끄러웠는데 이 한중 사드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좀 해빙 모드에 접어들었고 미국과도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은 불편할 수 있었는데 오늘 뭐 사실 1박 2일의 일정이 이제 마무리 현충원만 들리면 이제 끝인데 아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최악의 정상회담, 즉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최악의 정상회담이었죠. 그것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미국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이제 국회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것이었고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 한국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한미중 3국의 어떤 조율의 문제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다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있을 한중 정상회담이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기존의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지만 또 우리가 중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또 중요할 텐데 어제 발언도 그렇고 참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 문 대통령도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고 그 다음 과제는 사실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앞으로 한국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어떻게 한국의 입지를 넓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1대1로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중국 시진핑 정부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동시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 이런 그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쏠리더라도 한국으로서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